반갑습니다. 1학년 미술 수업입니다. 미술 수업은 전체 계획이 실기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실기 위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온라인 시간 중에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서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유익하겠다 해서 우리나라 미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교과서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교과서를 준비됐으면 80쪽을 펴게 되면은 교과서 80쪽에 미술 문화에 교류해서 시대의 흐름으로 보는 미술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많은 주변 얘기와 더불어서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강록입니다.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게 되면 80쪽에 위에 오른쪽 두 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대별 주요 작품을 감상하며 다양한 미술 양식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나라의 미술 흐름과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학습 목표에 해당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은 인류 역사의 표정을 담고 있는 그릇이자 우리의 삶과 표정을 담고 있는 그 시대의 얼굴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역사를 만나러 미술관에 간다라고 하듯이 미술은 우리 문화와 분리할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요. 그 시대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신을 이미지로 반영한 미술은 한 시대의 산물이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 전체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대를 진솔하게 기록한 또 다른 언어로서 미술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몇 가지 얘기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느 나라 가든 그 나라에 보면은 고유한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또 철학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 나라의 독특한 고유한 문화, 역사, 철학은 그 나라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야 할 상속해 주어야 할 정신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나라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그 단어를 이제 국학, 이런 단어를 씁니다. 어느 나라 가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국학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신문화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미국에 가면 미국은 바로 그네들의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갖고 이렇게 함께 민족이 묶여지는가 하면은 청교도 정신을 갖고 묶기도 하죠.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사상적으로 묶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화사상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이 세계의 중심에 놓여진 데서 중화사상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네들의 국민들을 이렇게 묶기도 하고요. 러시아 가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교, 일본 가면 일본은 신교, 또 천황사상 이렇게 얘기하죠. 천황사상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나라의 국학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정신문화는 뭘까? 우리의 국학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합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자, 우리의 고유한 음식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고유한 음식이다라면 몇 번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뭐 1번은 짜장면 나와 있는데 짜장면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짜장면을 가지고 우리의 고유한 음식이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죠. 중국 요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텐데, 이때 중국 요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따지고 본다면 중국에 가면 짜장면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중국에 가면 이 짜장면이 없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중국의 요리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짜장면이죠. 카레도 마찬가지죠. 인도에 가면 이 카레와 우리가 먹고 있는 카레와 똑같은 건 없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레를 가지고 우리 고유한 음식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런데 된장찌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보지 못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음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의 고유한 음식을 하면 뭐 된장찌개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좀 더 내볼게요. 우리의 고유한 정신은 이렇게 얘기할 때 1번 뭐 자비, 2번 인, 3번 사랑, 4번 홍익, 인간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고유한 정신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번 자비하는 거는 이제 불교와 관계되는 거죠. 불교가 2500년 이상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의 불교가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불교 들어와서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불교가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불교 부분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형성하고 정신 사상을 형성했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이 불교를 가지고 우리의 고유한 이런 단어는 쓰지 않죠. 그래서 인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인이라면은 아마도 그 유교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유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들어온 내용에 해당되지만은 그 조선시대에 국교로 정해서 조선시대의 모든 사상을 지배했던, 그리고 지금은 그 중국에서 이 유교 사상이 남아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만 유교가 굉장히 보존되어서 지금은 우리의 유교 사상들이 중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유교 사상을 우리의 고유한 사상이다 그런 단어는 쓰지 않죠. 물론 사랑 기독교 사상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정신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그렇다 해서 이것을 우리의 고유한 사상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끝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한국학 이런 단어를 쓰죠. 이미 한국적인 정신 사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학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의 고유한 이런 얘기할 때 그것을 고유한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 그것을 국학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국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홍익사상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홍익이라는 단어는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뭐 이런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그런 단어에 해당될 텐데요. 이러한 단어라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홍익이라는 것은 작은 의미의 뜻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인과 더 이상의 더 큰 그릇의 하나의 정신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익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아마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축이 있다면 도덕과 경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두 개의 사회를 이루는 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도덕 이런 것들은 바로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을 말하죠.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부분들은 바로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회를 이룰 때 아무리 도덕적인 게 중요하다 해서 그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는 사회가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제라는 것이죠. 경제라는 것이 바로 이익 또 손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사회에서 또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도덕과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경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가진 자만이 모든 걸 더 많이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갖지 못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경우 사회가 잔인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들이 바로 하나의 도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도덕과 경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적인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영역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바로 경제적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 이 두 개가 결합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홍익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도덕과 경제가 결합된 정신과 물질이 결합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익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건국할 때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건국할 때 그 정신을 바로 홍익 정신에다가 바탕을 두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제가 문제까지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홍익 정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일은 언제일까? 언제가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관식으로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번 광복절, 2번 설날, 3번 개천절, 4번 추석. 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이든 간에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날들이죠. 왜냐하면 공휴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네 개 중에서 어디가 우리 민족의 생일에 해당될까요? 자, 정답은 3번에 해당되겠죠. 맞췄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나이는 우리 민족은 몇 년쯤 됐을까? 70년? 2000년? 5000년? 예,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5000년, 2번 4000년, 3번 4353년, 4번 2020년. 몇 번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얘기한다면 고조선에 건국했는 연도를 따지면 고조선에 건국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나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은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반만년이라는 것은 만년의 절반, 그래서 반만년, 그래서 5000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5000년의 역사 말하지만 그거는 이제 크게 볼 때 그냥 5000년의 역사, 유구한 역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고조선의 건국 시점부터 얘기해서 오늘날 따진다면 올해가 고조선 건국에서부터 4353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4353년 이것을 가지고 당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던 그 시점부터 얘기한다. 그래서 고조선이 BC 2333년에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따진다면은 4353년이 된다라고 해서 단기 4353년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원래 말하는 2020년이라는 것은 서기죠. 서기는 서양의 연표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가 탄생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기점으로 잡아서 올해가 2020년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문제, 우리 민족의 시조의 이름은 우리 민족 시조는 누굴까?
1번 당군, 2번 당군 왕검, 3번 왕검, 4번 환웅,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시조, 우리 고조선을 건국했던 시조가 누굴까라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그냥 당군 얘기하는 당군 얘기할 수도 있고요. 2번 뭐 당군 왕검 얘기할 수도 있고 3번 왕검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 고조선을 건국했던 분이 바로 그 당군 왕검이라 얘기하는데 당군이란 단어는 명칭이죠. 최고 권력자의 명칭이고 그 한 분의 이름이 왕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조선이 47분의 당군이 계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1대 당군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분이 바로 왕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번 왕검이 되는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군 조선의 역사는 몇 년이냐라는 얘기죠. 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앞에 답이 전부 다가 몇 번이었죠? 다 3번이었으니까 여기도 답이 3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은 거의 한 200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 2000년 이상의 시대가 삼국시대 이후부터는 한 2000년 이상의 또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를 합쳐서 거의 4353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좀 더 크게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5000년의 역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하나의 정신문화가 있는데 우리 정신문화가 바로 홍익정신이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동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자존감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 수치를 말하는 거죠. 그 수치를 가지고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존감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먼저 체크해 놓은 다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5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존감이 그 아이의 다른 성격 분야에도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아동기 경험은 그대로 그들의 자존감 지수에 나타났습니다. 부모 경험이 좋은 경우 어김없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동기의 경험이 그대로 성인이 된 후의 자존감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 부모들의 자존감을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해보자 그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그 아이 역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존감은 대물림됐던 겁니다.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의 자존감으로 연결됐고 그건 다시 그 자녀에게로 연결됐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이 동영상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동영상에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동기 때 자존감 수치라는 것이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게 되면은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자존감 수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성장하고 난 뒤에도 평생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은 이 자존감에 관한 것은 부모가 자존감이 높았을 때 자식도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존감의 수치라는 것은 대물림이 된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얘기할 때 부모들이 그 죄를 짓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그 죄 지었는 것은 자손에게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자존감도 대물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사회 전체의 하나의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자존감 수치하고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 민족의 자존감 수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후손들의 자존감 수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물림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서양의 사사건가 중에 하나였던 한 분이었던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대에 와서 나라를 잃었죠. 1910년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짓밟혀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 시절인데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와서 했던 정책이 하나 나오는데요. 저 정책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왔던 일본인들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토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에 지시했던 일제 신교육 시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요.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민족혼과 민족 문화를 상실케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과 악행을 덜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그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어라.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 역사, 인물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니 그때 일본의 위대한 역사와 인물을 소개한다면 동아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건일 것이다 라고 기록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인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 신교육 시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새로 다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크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는 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왜곡시켰던 사실들을 우리가 해방이 되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해방이 1945년도에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신문 기사가 1986년 8월 17일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지만은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일본인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에 보게 되면 일총독이 조선인은 조선사를 모르게 하라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실을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사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신문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도 우리나라 역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본인도 우리나라 역사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랬던 내용들을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해방되고 난 뒤에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한민족의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서 20여만 건을 불태웠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1985년도에 기사에 나오는 건데요. 이때 나오는 사서라는 것은 고대 역사서적을 말하는 거죠. 고대 역사서적, 그러니까 고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그 대부분의 그 역사서적들은 다 압수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대 역사들을 다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일본의 역사가 한 2000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일본 역사보다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것들은 일본보다 앞서 있던 것은 다 지웠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2000년 역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삼국시대 이후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 2000년 되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 거는 다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고대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다 말살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관계되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다 깡그리 없어지고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거는 남겨둡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삼국유사에 해당되는 거죠. 삼국유사는 이련이 지었던 삼국유사인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 고대 역사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고대 역사서가 아니고요. 고대 역사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글 소설처럼 이렇게 지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우면 찾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삼국유사가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설화집이죠. 그것을 남겨뒀는데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니고요.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왼쪽에 보니까 서울대에 있는 삼국유사의 정본이 1512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게 뭔가 있는가 하면은 서규환국이라고 나옵니다. 이 중간에 빨간 쳤는데 서규환국. 환이란 나라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1902년도에 일본인들이 번역을 합니다. 번역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규환국, 환이란 나라가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때 번역한 것이 이제 도쿄대에서 발행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1910년도에부터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1921년도에 보니까 교토대에 나와 있던 발행본에 보니까 여기에 서규환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고조선이란 것이 그 국가 형태에 해당됐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조선이라는 것은 바로 서규환인으로 바뀌어서 환이란 사람이 있었다라고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군 조선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있었다 해서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치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한 곡 들어보는데요.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섰던 광복군들이 불렀던 광복군가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좀 더 편곡된 것인데요.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군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는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의 자유 까지 싸우러 나가세 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물이 쓸어 몰아라 이랬던 조국 항상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여러분들은 독립군의 그 마음들을 좀 느낄 수 있으시나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인들이 우리 고대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고조선의 역사를 지웠는 거죠. 지워서 그래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있던 사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삼국 유사를 남겨놓으면서 삼국 유사에 나오는 얘기는 그 고조선에 관한 것이 바로 신화다라고 해서 당군 신화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쓰면 안 되죠. 당군 설화란 말을 써야 되고요. 당군 실화를 써도 되고요. 근데 신화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지우기 위한 용어로 사용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얘기 하더라도 신화란 단어는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아베 노부유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일제 강점기 때 마지막 총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독이 했던 그 어록을 잠시 보게 될 텐데요. 그 우리가 해방이 됨일 때 이제 마지막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남겨놓은 어록인데 아베란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현재 일본 총리가 누군가 하면은 아베 신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베 총리가 있는데 이 아베 총리가 누군가 하면은 이 아베 노부유키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리의 할아버지죠. 그 아베 노부유키의 어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노부유키 했던 말이 생생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현재 일본과 우리의 국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오늘날 한일전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한일전에서 진정한 독립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바로 그런 한일전에서 성자로 이끌을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지금 한일 간에 많은 대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긴 100년은 아니죠. 1945년도에 나와 있던 아베 노부유키가 했던 말에 그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함께 진정한 독립으로 이끌어야 될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앞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100원짜리에 보니까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죠? 바로 이순신. 1000원짜리에 보니까 여기에는 퇴계 이황. 5000원짜리에 보니까 여기 누군가 보니까 율곡 이이가 등장하네요.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 50,000원짜리에는 바로 신사임당. 뭐 이런 인물들이 어느 나라 가든 그 나라의 화폐에 보게 되면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화폐에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속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나올 텐데, 이 공통점은 뭘까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말도 맞죠?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그 말도 맞죠?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가 있는가 하면 시대별로 한 시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죠? 예,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의 인물들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역사를 가지고 반만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구했던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내세울 수 있는 인물들이 하필이면 왜 조선시대밖에 없을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를 새로 누가 쓰는가 하면 일본인들이 씁니다. 일본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 지배하러 왔던 그네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네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써줬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네들이 제대로 써주진 않았죠. 그래서 그네들이 썼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역사들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는 내용도 보게 되면 삼국시대부터 쓰는데,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힘이 없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했을 때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장 부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가 거의 70% 가까운 내용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현재 조선시대가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 고조선이나 선사시대에 관한 이 부분들은 거의 뭐 형식적으로 기록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끝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조선시대가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새롭게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는 좀 못 들어봤겠지만은 동북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이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동북공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 문화들을 중국이 다 가져가고자 했던 그런 시도를 공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보게 되면 우리의 농악놀이 이런 것들도 중국의 문화로 등재됐는 거죠. 2009년도 9월 30일에 등재시켰는데, 아리랑 또 2012년도에 중국 문화로 등재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이것은 실패보게 되는 거죠. 왜 실패받는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학생들이 이 아리랑이 우리의 문화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유네스코에 중국 문화로 등재하는 것을 반대를 운동을 벌였죠. 그런 반대 운동을 벌여서 결국은 2012년도에 아리랑이 우리나라 문화재로 등재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에 대한 그 뉴스의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옌벤 조선족 자치주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고유 문화를 교묘히 중국 문화의 한 부분인 양 홍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조선족에게 전파된 북춤과 태권도까지 중국 문화로 끼워 넣으면서 동북 공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 옌벤 자치주 방송국이 제작한 관광 홍보 동영상으로 최근엔 유튜브에도 올라왔습니다. 조선족의 고유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特色鲜明的中国朝鲜族文化。 동영상을 보면 한국의 문화유산이 중국 문화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I know it looks Korean. If I didn't know, I would guess probably Chinese movie. 전문가들도 이 동영상엔 다분히 문화적 동북공정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묘히 조선족 문화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배워간 농악, 장고춤, 소고춤, 가야금뿐 아니라 한중 수교 뒤 한국에서 전래된 북춤, 봉산탈춤, 태권도, 차전놀이까지 중국 문화로 둔갑시켰습니다. 그 탈이나 의상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 남쪽에서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워가가지고 이것이 조선족의 문화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중국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조선족의 농악과 널뛰기, 그네타기, 장구춤과 전통 혼례 등을 국가급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악은 지난달 말 중국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중국의 문화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중국이 입니다. 중국에 보면은 그 중국에서 볼 때 중국에서 북동쪽, 북쪽의 동쪽, 그래서 동북이죠. 동북쪽에 그 부분이 우리 연변족인데요. 연변족이라는 것은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의 옛날에 고조선의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 시대에부터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한 것들은 바로 우리 연변족이 우리 조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민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 지역에 공원을 하나 중국이 만듭니다. 공원에다가 이런 공원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보니까 바로 우리의 고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건국설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얘기들을 크게 공원 속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도 나오고 쑥도 나오고요, 곰도 나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곰과 호랑이라는 얘기가 바로 웅족과 호족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오는 거 보면은 바로 그 동굴 속에서 웅족과 호족이 그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 때 이제 마늘과 쑥을 먹고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가 물론 마늘이라는 것이 그때는 마늘이 없지 않냐라는 얘기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달래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런 그 달래든 마늘이든 또는 쑥 같은 경우가 그 굉장히 약효가 좋은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그 따져본다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힘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미 우리 민족은 이 시대에서부터 자가 격리를 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설화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 민족은 자가격리의 유전인자를 이미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그 자가격리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민족이 아니었나, 국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쳤죠. 우리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 몇 년밖에 안 변했지만 이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세계의 표준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